당신은 쌍용자동차라는 회사를 알고 있나요? 1954년 설립된 이 회사는 한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었습니다. 무쏘, 렉스턴, 코란도 같은 인기 있는 SUV를 만들었던 회사죠. 하지만 지금 쌍용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2021년 인도 타타 그룹에 인수되면서 한국 자동차 회사가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4년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동아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했던 시절이죠. 그런 상황에서 1962년 동아자동차는 한국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바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 동아자동차는 쌍용자동차로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1983년 쌍용자동차는 영국의 자동차 회사 롤스로이스와 기술 협력을 시작했고 1989년 무쏘를 출시하게 됩니다. 무쏘는 한국 최초의 SUV였습니다. 당시 SUV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였고 무쏘는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쌍용자동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쌍용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 기아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회사로 성장합니다. 직원도 많았고 생산량도 많았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정말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한국 경제가 붕괴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자동차 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쌍용자동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7년 영국의 포드 자동차로부터 중규모 SUV 플랫폼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렉스턴의 시작이었고 렉스턴은 1998년 출시되면서 무쏘보다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SUV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렉스턴으로 다시 한번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는 쌍용자동차에 큰 부채를 남겼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고 이 부채는 나중에 쌍용자동차의 발목을 잡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쌍용자동차는 계속 성장합니다. 2002년 코란도를 출시하는데 코란도는 소형 SUV로 무쏘와 렉스턴 사이의 시장을 공략하면서 또 다른 인기 모델이 됩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생산량이 연간 50만 대를 넘었고 한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 3번째 규모였습니다. 주가도 계속 올라갔고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쌍용자동차는 중요한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했고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한국 시장에만 집중했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경영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고 생산 원가가 높았던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쌍용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소합니다.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쌍용자동차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인도의 타타모터스에 인수되는 것입니다. 타타모터스는 인도의 자동차 회사였고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타타모터스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와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타타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신차 개발도 미루어졌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쌍용자동차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판매량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았고 회사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2010년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은 파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했지만 파업은 장기화되면서 회사의 생산량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011년 타타모터스는 쌍용자동차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타타모터스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을 후회했고 쌍용자동차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사모펀드 머라제 오토모티브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는데 머라제는 쌍용자동차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쌍용자동차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판매량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3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의 50만 대와 비교하면 극적인 감소였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는 또 다른 소유권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머라제 오토모티브가 쌍용자동차를 매각했고 이번에는 한국의 사모펀드 미래에셋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합니다. 미래에셋은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했고 신차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회사의 체질은 너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쌍용자동차는 최후의 몸부림을 칩니다. 새로운 신차들을 출시했는데 2015년 티볼리는 소형 SUV로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했고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8년 지사 렉스턴을 출시했을 때는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되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쌍용자동차의 입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쌍용자동차는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됩니다. 2015년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고 이는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은 여러 차례 파업을 했고 파업은 회사의 생산량을 더욱 떨어뜨렸으며 회사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2020년 5월 쌍용자동차는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자력으로 경영할 수 없었고 부채가 너무 많았으며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 신청 당시 쌍용자동차의 부채는 약 1조 원을 넘었고 직원 수는 약 5천 명이었으며 연간 판매량은 약 10만 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쌍용자동차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법정관리 신청 후 여러 기업들이 쌍용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부채와 복잡한 노사 문제 때문에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2021년 인도의 타타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합니다. 타타모터스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쌍용자동차를 인수했고 이번에는 법정관리 상태에서의 인수였습니다. 타타모터스는 쌍용자동차를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면서 쌍용자동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쌍용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개발 부족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했고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고 자체 변속기를 개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한국 시장에만 집중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현지 생산 시설도 필요했지만 쌍용자동차는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영 효율성도 문제였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고 생산 원가가 높았던 것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생산 자동화를 추진했고 로봇을 도입했으며 생산 원가를 낮췄지만 쌍용자동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여러 번 소유권이 변했습니다. 타타모터스, 머라제, 미래에셋 등 여러 기업이 소유했고 이러한 소유권 변화는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올 때마다 경영 방침이 바뀌었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었으며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갈등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직원들은 여러 차례 파업을 했고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은 회사의 생산량을 떨어뜨렸고 회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노사 갈등은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고 직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가 더욱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몰락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 산업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경쟁할 수 없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고 결국 몰락했습니다. 또한 현대와 기아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쌍용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만 집중했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몰락했던 것입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경영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쌍용 자동차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졌고 생산 원가가 높았으며 결국 경쟁에서 뒤떨어졌습니다. 소유권의 빈번한 변화는 경영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쌍용 자동차는 여러 번 소유권이 변했고 이는 경영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공은 노사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노사 갈등을 겪었고 이는 회사의 생산량을 떨어뜨렸으며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한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었습니다. 무쏘, 렉스턴, 코란도 같은 인기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쌍용 자동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몰락은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 글로벌 경쟁력의 필요성, 경영 효율성의 중요성, 안정적인 경영의 필요성, 노사 관계의 중요성.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쌍용 자동차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자동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쌍용 자동차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몰락할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혁신해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